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의 과거 성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 남짓에 불과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불과 60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수치가 $33,00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압축 성장의 사례입니다. 이런 성장은 여러 요인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수출 중심의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죠. 두 번째로는 교육 열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역량, 즉 인적 자본이 빠르게 성장했고 그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후발주자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나라들의 길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던 덕분이죠.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조적 저성장, 다시 말해 장기간 낮은 성장률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신호를 보겠습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6에서 8% 성장률을 보이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또 출산율을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0.72명,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2045년이 되면 인구의 37%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됩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심각합니다. GDP 대비 104%를 넘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이 떠오릅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자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오랫동안 성장 정체를 겪었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출산율 저하, 그리고 부채 부담을 동시에 겪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습이 당시 일본과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왜 장기 침체를 겪었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1980년대 후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아베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일본은 이른바 엔고 불황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플라자 아베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5나라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합의한 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의 화폐,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그 뒤 몇 년 동안 환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달러를 바꾸면 240엔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몇 년 뒤에는 120엔 정도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 같은 1달러인데 절반밖에 못 받으니 엔화가 훨씬 비싸진 거예요. 이걸 엔고, 즉 엔화가 강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엔고가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엔화가 강해지니까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 갑자기 비싸진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엔짜리 상품을 팔 때 환율이 1달러에 200엔이면 해외 소비자는 50달러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환율이 120엔으로 바뀌면 같은 상품이 83달러가 돼버립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훌쩍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 수출 기업 매출이 줄고 경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엔고 불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가 식으니까 일본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금리를 확 낮추자. 그래서 정책금리를 5% 수준에서 2.5%까지 빠르게 내렸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니 기업과 가게가 돈을 훨씬 쉽게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 공장을 짓고 싶었던 기업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출이 힘드니 내수를 살리자며 은행들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독려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돈 빌려서 써라였던 거죠. 그리고 엔고 덕분에 수입 물가는 낮아졌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싸게 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크지 않았어요. 중앙은행은 물가도 안정됐으니
돈을 더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열광했습니다. 모두가 땅값은 계속 오른다, 주가는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땅을 사고 주식을 샀습니다. 땅값과 주가가 오르면 담보가치도 커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더 큰 대출을 내줍니다. 그렇게 빌린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죠. 이게 반복되면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리면 가장 햇볕이 잘 드는 화단만 무성해지는 것처럼 부동산과 주식만 폭발적으로 자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라면 사람들은 돈을 투자할 때 어디에 넣어야 이익이 제일 클까 하고 따져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든 공장이든 부동산이든 수익성이 좋은 곳을 찾아 투자하죠. 그런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돈을 빌리는 게 거의 공짜처럼 쉬워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진짜 가치가 있나? 따지는 대신 남들보다 빨리 빌려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서 차익을 남기자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투자의 질보다 투자의 속도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오면 무조건 이익처럼 보이니까요. 그 결과 집값이나 주가 같은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높게 뛰어오릅니다. 마치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사니까 나도 산다라는 식으로 불이 붙는 거죠. 결국 일본은행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989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커져버린 거품은 연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이 급격히 줄었고 대출에 의존하던 수요가 꺼지면서 주가와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9년 정점인 38,915포인트에서 불과 몇 년 만에 14,000대로 추락했고 도쿄 땅값은 1990년대 내내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은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부실채권이 쌓였고 금융위기와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라자 아베 이후 엔고가 오자 일본은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생겼습니다. 거품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시기를 놓쳐 결국 버블은 폭발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한국 상황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플라자 아베 이후 엔고가 오면서 수출이 흔들렸던 것처럼 한국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비슷한 논리가 작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일부러 약세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말하라고 아베, 그러니까 플라자 아베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달러를 약하게 해서 무역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달러 가치는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트럼프 본인의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중앙은행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관세 정책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돈을 언제, 얼마나 풀고 걷어들이느냐가 경제의 성패를 가릅니다. 일본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거품을 막지 못했고 그 대가로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같은 갈림길에 서 있고 미국의 환율 정책 변화 역시 앞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플라자 아베 이후 일본의 경험,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달러 약세 시도는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통화와 환율 정책은 언제나 국제정치와 국내 경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리고 미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한국 경제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침체의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경제 침체의 원인을 금융, 제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